들으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은 금요일 재판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30년입니다. 어떤 선고가 내려질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계속 옥중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찾아간 검사들에게 역정을 냈다고 하는데요. 강신학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1심 선고 사흘 뒤입니다. 금요일 오후 2시 10분입니다. 법원이 생중계를 허가한 배경은요? 글쎄 이제 생중계 여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될지 궁금했는데요. 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중계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까지 제출을 했죠. 근데 오늘 전격적으로 생중계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무래도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한 5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구속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심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소위 이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재판이요. 여기서 이제 역사적 의미도 있고 또 국민의 알 권리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허용을 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그 대법원 재판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바뀌어가지고 8월 달부터 말이죠. 판결 선고 시에도 이렇게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동안 사실은 한 번도 허용이 안 됐어요. 그랬죠. 뭐 이재용 씨 재판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허용을 하지 않는다면 이게 사문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또 이제 이렇게 허용을 해야만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혹시 이제 나중에 선고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고려했다고 보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지금 5달째 재판을 안 나오고 있는데, 보이콧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선거 공판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뭐 지금 생중계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의견서를 제출을 했다든지 네. 이런 걸 보면은 나오지 않을 것은 뭐 거의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가 누군가요? 여전히 국선 변호사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5명이 이제 선임이 돼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 이제 국정원 특활비라고 하는 거, 여기에도 2명이 지금 선임돼 있고요.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 다 국선으로. 예, 다 국선. 네. 거기는 이제 또 선임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특활비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2명 중에서 1명이 또 사임을 했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변호인과 만나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일 선고가 되는 4월 6일 날 선고가 되는 여기에도 국선 변호사가 5명입니다만은 지금 접견이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선거법 위반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 장모 변호사인데요. 이 변호사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 즉 친박의 어떤 공천 개입하지 않았다. 이런 의견서를 제출은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유영하 변호사는 이제 변론 안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때 10월 16일 날 그때 구속 기간이 연장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재판 보이콧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변호사들이 모두 이제 사임을 했거든요. 유영하 변호사도 그때 사임을 하고 지금은 이제 변호하고 있지 않죠. 네. 그럼 말씀하신 그 장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선 변호사들은 다 만나지 않고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그런데 장모 변호사도 사실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을 뿐이지 만났느냐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만났다는 그런 확답을 주진 않았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선 변호사가 지금 국정농단 사건에만 5명이 선임이 돼 있는데 이 변호사들은 박 전 대통령 접견을 하지도 못하고 한 번도 못했죠. 그건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래도 법정에는 나올 거 아니에요, 변호인이. 변호인들이 나와가지고 피의자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예,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이제 변호를 했죠. 그래서 그 5명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제 그 결심 공판 기일에 한 변호사가 울먹이면서 변호를 하고 이렇게 해서. 네. 지금 박 전 대통령 구형이 징역 30년에 벌금이 1,185억 원입니다. 어떻게 선고량을 예상을 하세요? 예, 이제 그 선고량을 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최순실 씨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18가지 된다고 보거든요. 그 중에서 13개 정도는 최순실 씨하고 공통됩니다. 근데 최순실 씨가 그 13개 중에서 11개가 유죄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또 김규춘 씨라든지 조윤선 씨 이런 사람들하고 공통이 되는데 거기도 유죄가 나왔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본다면 이 18가지 혐의 중에서 많은 수가 유죄가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또 최순실 씨보다 좀 더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저번에 최순실 재판을 하면서 그 선고기일에 재판부가 말이죠. 그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이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했다. 그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최순실 씨가 받은 20년 그거보다도 조금 높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죠. 네. 최순실 씨가 받은 20년보다 높은 형량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네. 재판에 이렇게 5달째 안 나오고 하는 것도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까? 영향을 미치죠. 네. 아무래도 이제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말이죠. 그때는 반성의 여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판에 협조한다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양형은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은 혐의를 이제 부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판에도 이제 비협조를 했으니까 적어도 유리하지는 않죠. 그것 때문에 뭐 불리하게 또 할지는 뭐 지금 워낙 형량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유리할 것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짐작해 보건대 박 전 대통령의 나이도 있고요. 네. 20년 이상 형이 물론 대법 가서 좀 뭐 계속 항소하고 상고해서 대법 가서 형량이 낮춰질 수도 있지만 박 전 대통령 측 생각은 뭐 법정에서 다투느니 정치적 해결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했다고 봐야죠. 네. 그런 얘기도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언제 구속된 날 살펴봤더니 지난해 3월 31일입니다. 1년이 그렇습니다. 지났습니다. 네. 원래 구속이라는 게 이렇게 오래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결수로 이렇게 구치소에 오래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박 전 대통령은 왜 이렇게 오래 있는 겁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도 아직도 1심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1심은 6개월까지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6개월 안에 그러니까 빨리 선고가 나야 되는데 재판부가 늦어진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워낙 재판을 117번을 했습니다. 증인이 138명이었어요. 네. 그리고 일주일에 4번씩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판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구속기간을 연장을 했죠. 법원에서. 네. 그래서 이제 구속기간을 연장한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재판을 보이콧하고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구속기간이 연장이 됨으로써 지금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혐의가 계속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구속 기간이 또 추가로 연장되면서 네. 원래는 일정 기간 이상은 미결수로 구속하면 안 되는데 1년이 넘게 구속이 된 거죠. 그렇죠. 원래는 네. 이제 풀어주고 석방하고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네.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추가 기소가 된 거죠. 뭐 구치원 네. 특활비라든지 뭐 다른 것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계속 구속이 연장된 거죠. 박 전 대통령 측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그렇죠. 입장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최순실 씨 앞서 징역 20년형을 1심에서 받았는데 박 전 대통령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쓸 계획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이건 뭡니까? 그래서 탄원서는 보통 이제 미성년자 같은 부모가 쓴다든지 네. 내지는 학교 선생님, 지인, 네. 뭐 목사님 이런 주위 사람들이 쓰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책임지겠다. 더 이상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잘 교육하고 훈도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원서라고 하는 게 최순실 씨가 말했듯이 그걸 자기가 쓸 만한 어떤 뭐 그런 격에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하나는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로 인해서 네. 지금 이런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크게 잘못했지만 또 최순실 씨도 그에 못지않게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공범이 탄원서를 쓰는 것은 별 효과가 없고요. 또 뭐 최순실 씨는 그것이 격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언론을 보니까 책을 많이 읽고 있고 박 전 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이제 사람도 안 만나고 있으니까요. 글쎄요. 지금 뭐 동생네도 안 만나고 있으니까 만화책 본다는 기사도 많고요. 예. 글을 쓰고 있다는 기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도 안 만난답니다. 네. 그리고 1시간 정도 이제 운동하는 시간 빼놓고는 네. 그 방 안에서 3평짜리 방 안에서 거의 뭐 나오는 법이 없고요. 지금 거기서 이제 뭐 책 객주 같은 책 뭐 이런 네. 것도 읽는다고 하고 그다음에 만화책 허영만의 뭐 꼴이라든가 네. 내지는 뭐 바람의 파이터 방학기에 뭐 그런 것도 읽는다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글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교도관들이 얘기한 거에 의하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뭐 상당히 그 1시간 나와서 운동하는 거 빼놓고 그런 그 안에서 굉장히 그 집중해가지고 뭐 책을 읽는다든지 시간을 잘 보내고 있다.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감 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교도관들이 하고 있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고 어제였죠? 어제도 검사들이 맞습니다. 찾아간 것 같은데 네. 네. 검찰 조사를 거부했어요. 3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달 26일, 네. 그다음에 28일 2번 이제 거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거부를 했는데요. 한 번은 이제 그 아침에 가가지고 오후까지 검사들이 계속해서 조사실에서 그 대기를 하면서 나와달라고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나오지 않고 또 이제 역전까지 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을 뭐 하나의 그냥 듣는 거냐, 네. 흘러가는 말로 한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역정을 냈다고 합니다. 네.
더 어려워 보입니다. 이건 재판 들어가기도 아직 기소도 안 됐는데. 글쎄 말입니다. 네. 검찰 조사를 안 받고 역시나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정치적 해법으로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일단 검찰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절대 협조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기소한 다음에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구속기한을 연장한 다음에 보이콧을 한 거지 처음부터 보이콧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검찰의 조사, 그 방문 조사를 5번 했는데 그걸 성실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좀 다르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뭐 수사라든지 여기를 협조하지 않고 재판에서 좀 한번 투쟁을 해보겠다, 법적 투쟁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피의자가 계속 조사를 거부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은 조사 거부권은 없죠. 원래는 이제 진술 거부권은 있습니다. 묵비권. 네.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도 하나의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라든지 전체 질문에 대해서 말 안 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데 조사 거부권이라고 하는 건 조금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지금 소환을 하는 게 아니라 검찰청으로 네. 지금 방문을 하니까 네.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해보려니까 조사실로 안 나오는 이런 식인데 또 이제 지금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신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조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일반인 같으면 좀 어렵습니다. 네. 근데 기소는 해야 될 거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조사를 거부하게 되면 검찰이 어떤 방법을 쓸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설득을 몇 번 더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문을 해보고요. 그러고도 계속해서 거부를 한다면 지금까지 조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한번 검찰청에서 조사한 거라든지 관련자들의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 또 공범들의 진술, 그리고 이제 물적 증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이제 기소가 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더 해보고도 만약에 안 된다면 이번 주 내에라도 네. 뭐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것도 날짜가 정해져 있죠. 4월 10일까지입니다. 4월 10일까지 해야 돼요. 네.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로의 의혹을 불거지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한나라당 대선 예비 후보 경선이 치열했던 2007년 당시 지지율에서 뒤처졌던 박근혜 예비 후보는 이명박 예비 후보의 BBK 의혹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한테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한 그런 그 주가 조작 사건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역시 네거티브입니다. 박 후보께서 사실 팩트를 잘 알지 못하고 아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적어주신 걸 보고 자꾸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박근혜 예비 후보 측에서 BBK와 다수 문제를 꼬집자 이명박 예비 후보 측에서도 박 예비 후보의 측근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치원 원장밖에 하지 않은 사람이 수백억 대의 재산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청와대도 행정부도 산하기관도 또 집권당도 최태민의 일족이 장악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최태민 목사가 이런 비리가 있고 나쁜 사람이다. 공격을 딱 해놓은 다음에 남을 음해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까지 지어내느냐. 서로를 겨눈 날선 공방은 치열해졌습니다. 도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도곡땅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연이어 17대, 18대 대통령직을 역임하게 됩니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한없이 자랑스러운 나라, 한없이 위대한 국민 앞에 엄숙한 마음으로 경의를 표하며 제게 주어진 역사적, 시대적 사명에 신명을 바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정직을 가장 강조했던 두 대통령은 지금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번 29일이요. 그때 서울 모처에서 자택도 아니고 검찰청도 아니고 서울 시내 모처에서 조사를 하려고 통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김윤옥 여사 쪽에서도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답니다. 네. 그랬는데 김윤옥 여사 쪽에서 잡힐
의견서를 제출하고서 전격적으로 안 나왔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서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마당에 자신이 그렇게 협조할 수 없다, 참고인으로. 네.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사는 이제 불발이 됐죠. 그건 피의자는 아니었고 참고인. 네, 참고인이었습니다.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본인이 또 안 받겠다고 하면 혐의가 어떻게 되죠? 지금 이제 혐의가 이제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 부분 네.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약 4, 5억 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재미사업가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명품백 그와 네. 관련된 뭐 현금이 있었다라고 그러는 거. 그 다음에 다스의 법인카드를 썼다는 거. 뭐 이런 부분인데요. 이 중에서 사실은 참고인으로 부르는 이유가 피의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확인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아니고 확인을 해보겠다는 의미로 네.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려고 했던 거죠. 네. 보통 부인을 사법 처리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이명박 대통령을 사법법 처리하는 마당에 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렇게는 그래서 하죠. 참고인인 것 같고. 네.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조사를 거부하는 동안에 다른 가족들을 수사했다는데, 추가 조사했다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맞습니다. 이동영 다수 부사장이죠. 네. 이상은 씨의 조카죠. 아들인데요. 네. 조카. 여기가 2월 달에 받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불러가지고 김일옥 여사가 이제 거부하고 나서 네. 바로 불러가지고 조사를 또 했고요. 네. 그다음에 김창대 씨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다스의 5대 주주입니다. 다섯 번째. 화면은 지금 이동영 조카죠. 네. 예, 예. 그 김창대 씨는 4.2%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다스 지분을.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을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모 씨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도곡동 땅, 매각대금 이런 것들을 관리했다고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이동영 씨도 2월 달에 일부 그것이 이상은 씨 앞으로 돼 있는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 이런 진술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김창대 씨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정모 씨가 그런 유의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 대통령, 방금 이제 조카 이동영 씨 나왔지만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시영 씨라든지 또 사위 이상주 전무 예. 변호사죠. 지금 삼성의 전무고요. 예. 여기는 사법 처리를 할까요? 거기도 이제 몇 번 조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시영 씨 같은 경우는 배임 혐의 같은 걸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입건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조사는 했지만 말입니다. 근데 이동영 씨는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아직 이시영 씨는 안 했는데 이시영 씨도 배임 혐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 부분 문제. 아니, 왜 여쭤봤냐면 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거기도 뭐 이 전 대통령의 집사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그렇죠. 이 사람 구속하면서 관련해서 이 다스나 차명 계좌에 있던 재산을 이 사람이 운영해서 근데 그때 주인이 이시영 씨였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이 돈의 주인이 서류상으로는 예. 그러면 이 돈의 차명을 잘못 운용한 사람은 구속시키고 이시영 씨는 맞습니다. 사법 처리 안 한다는 그때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병무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네. 사실은 이시영 씨가 공범으로 검찰에서도 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돈이 회사 돈을 빼낸 거거든요. 빼내가지고 이제 횡령하고 배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시영 씨가 같이 한 것으로 또 이시영 씨한테 결국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기소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 아들까지 어떻게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은 검찰에서도 부자를 같이 기소는 좀 안 하는 면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전혀 지금 진전이 안 되기 때문에 아들 기소 뭐 이런 걸 지렛대로 해서 검찰이 뭐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게 네. 협조를 안 한다면 어떤 네. 얘기도 나오냐면 시영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협조를 안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면 압박 카드가 될 수도 있고 전격적으로 뭐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네. 자, 이 모든 조사의 발화점이라고 할까요? 이른바 뭐 스모킹건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영포빌딩에서 쏟아져 나온 영포빌딩의 그 비밀 창고 같은 공간에서 쏟아져 나온 수십여 건의 핵심적 증거들 때문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입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 건물 지하의 비밀 창고를 압수수색했는데요.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던 검찰이 측근인 김희중 전 비서관 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의 진술을 통해서 이 비밀 창고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곳에서 청와대를 뜻하는 BH 또 다스라고 글자가 적힌 상자 40여 개를 확보했는데요. 이 상자들은 이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다스 관련 보고를 받은 정황, 또 다스 지분을 아들 시영 씨에게 옮기는 방안 등을 논의한 문건 등 이른바 프로젝트 Z 파일이 그대로 들어있었고요. 무엇보다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 70억 원을 대납해준 사실도 여기서 확보가 됐습니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또 이번에는 삼성의 노조 와해 문건 6천여 장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기사를 봤더니 지난 1월에 이 비밀 창고가 열렸다. 이 영법빌딩 지하에. 열리면서 검찰이 그때는 여론이 아니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데 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하겠어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 비밀 창고가 열리면서 구속으로 무게중심이 기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국정원 특활비 얘기만 나올 때까지만 해도 구속까지는 상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 의해서 이제 영포빌딩의 어떤 그 서류가 있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고요. 네. 영포빌딩에서 아까 말씀하신 프로젝트 Z라든가 그 다음에 포스트 프레젠트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PPP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결국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스모킹건들이 쏟아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방향이 확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스 소송비 대납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뇌물죄가 불거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수사가 되면서 구속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검찰 주장대로라면 이른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나오면서 김희중 전 비서관이라든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이런 분들도 그때 이제 구속되기 직전이나 구속된 후에도 이 증거를 들이미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혐의들이 입증이 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다 측근들이 다 인정하는 계기가 됐다.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좀 여쭤볼게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했던데 새로운 증거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구속영장 재청구는 예상은 됐던 거예요. 네. 저번에 얘기하기를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도주 우려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의 방어권을 얘기했어요. 방어권. 네. 이걸 얘기하면서 이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그래서 검찰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서 이 고소인을 한 250쪽 정도 된다 그래요. 촘촘하게 조사한 고소인 진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증거는 이번에 어떤 증거가 나타났냐면 안희정 전 지사의 측근들이 김지은 씨를 해유하려고 했다.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유하기 위해서 전화를 건다든지 접촉을 시도한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피해자의 안전권 이게 불거지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의 방어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안전권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와 같이 접촉을 시도한다든지 해유한다는 거는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격적으로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거죠. 자막에 안 전 지사의 아들도 전화를 건 거 네. 아닌데 그거는 이제 통화를 하려다가 안 된 걸로 알려졌어요. 예, 지금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연락을 시도하기만 아들이 했다. 시도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는 않았는가 봐요. 그런데 어쨌든 김지은 씨한테 안 전 지사의 아들이 전화를 걸려고 시도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김지은 씨라든가 또 김지은 씨 변호인 측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피해자한테 하나의 해유하려고 하는 거 해유가 되고 네. 굉장히 안전권이 위협받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부분을 강조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그 두 번째 피해자 사건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맞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지금 김지은 씨 사건 이것이 좀 더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데 더 유리한 그런 정황이나 증거가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두 번째 사건보다는 첫 번째 사건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김지은 씨 사건으로 영장이 기각됐으면 빨리 두 번째 사건까지 이렇게 같이 영장에 같이 포함해서 해야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사건까지 넣어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봤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또 청구를 거기 넣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얘기한 것은 아직 수사가 좀 복잡하고 방대해서 네.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결정적 증거가 좀 약한 것이 아닌가 네.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자, 내일이죠. 실질 심사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또 내일 밤중에나 결과가 나올 텐데 또 어려운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영장 발부가 될까요?
글쎄 지금 이제 그 피해자의 안전권 얘기가 나오고 네. 있고 그다음에 뭐 회유하려 했다, 뭐 접촉을 시도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황이나 증거가 확실하게 법원에 현출이 된다면 발부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처음에 기각 가능성 맞추셨는데 이번에도 맞추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